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김학진입니다. 먼저 제가 강연을 하기 전에 좀 고백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사실 행복을 연구한 학자는 아닙니다.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주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기차 안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제가 다른 분들보다 더 행복한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행복에 대해서 여기서 강연을 하는 게 정말 맞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하기 전에 좀 강연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좀 편하게 편하게 해드릴 만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지루하거나 그러시면은 좀 그 자리에서 편하게 주무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이제 인정욕구와 이타성에 대한 뇌과학인데요. 사실 이 두 단어가 서로 잘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반대의 말 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수현 씨죠. 일본 기차역에서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그 분인데 제가 이제 제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런 영웅적인 행동을 어떻게 인정 욕구로 폄하를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는 인정 욕구에 대해서 너무 좀 부정적인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타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쪽에 이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은 이제 뇌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욕구와 이타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들을 좀 많이 없애고 우리 본성의 좀 민낯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도 이제 뇌과학과 인정욕구, 우리 이타성 간의 관련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뇌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의사결정을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생겨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감각은 이제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떠올리는 그런 감각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우리가 사실 우리 뇌는 외부로부터 오는 감각 신호뿐만이 아니라 신체로부터 오는 감각 신호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내부 감각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장이라든가 장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뇌로 끊임없이 신호들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과연 이 신호들이 뇌에 전하는 이 신호들의 정체가 과연 뭘까요? 왜 이런 내부 감각 신호를 우리 뇌가 끊임없이 받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뇌과학이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뇌는 우리 신체 항상성이 불균형 상태로 빠지게 되면 그 신호들을 뇌로 이제 보내게 되고 우리 뇌는 이 신호를 받아서 이 불균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통증을 경험하게 되면 이 통증을 유발시켰던 자극을 이제 피하고 다시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의 이제 영양 상태의 불균형이 신체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음식을 향해서 접근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접근 행동을 통해서 다시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 행동과 회피 행동은 우리의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큰 축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행동에 대해서. 접근 행동과 관련돼서 이제 아주 중요한 뇌 부위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부위가 이제 측핵이라고 하는 이 부위입니다. 우리 뇌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 가운데 이제 조그맣게 여기 보시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뇌 한복판에 있는 그런 부위인데 이 부위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쾌감을 느끼게 될 때 주로 많은 활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이제 쾌감중추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도박 같은 걸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도박을 하시는 않으시겠지만, 도박을 할 때 이제 뭔가 큰 보상을 따게 되면
그때 가장 많은 활동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측핵이라는 부위죠. 이 부분이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점점점 강화하게 되고 이제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뇌 부위가 바로 이제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뇌를 역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양쪽에 이 측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조그맣게 빨간색으로 두 개가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 부위는 그리스어로 이제 아몬드라는 뜻의 이제 아미그달라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해부학자가 이 뇌를 절개해서 보니까 생긴 거나 이제 모양이 형태나 크기가 이제 아몬드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편도체라고 붙였는데요. 이 편도체가 우리 뇌에서 담당하는, 우리 인간에게서 담당하는 기능을 굉장히 재밌게 보여준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크린을 보고 있으면 잠깐 뭔가 이제 짧게 제시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었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볼 때는 잘 못 보시는데 이걸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 공포 표정이 제시가 됐습니다. 무표정이 제시되기 바로 전에 약 33ms라는 짧은 시간으로 공포 표정이 제시되게 되면 사람들은 이건 볼 수가 없어요.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제 시각 차폐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자극을 보여주고 그 뒤에 이제 무표정한 걸 보여주게 되면 이전에 제시됐던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을 때 우리 뇌의 어떤 반응을 한번 봤더니 이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공포 표정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 뇌의 편도체는 끊임없이 뭔가 위협적인 자극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반사적으로 위협적인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회피 행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측핵과 편도체라는 부위가 각각 이제 접근 행동과 회피 행동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둘 간에 이제 충돌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을 했을 때 다가가서 고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표적인 접근과 회피 간의 이제 갈등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 뇌는 어떻게 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다른 뇌 부위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5월달에 제가 첫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을 넘겨줄 때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었어요. 네. 그 원고를 받았을 때 그 출판사 사장님이 제 친구인데요. 그 당혹해하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아주 효율적인 사회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뇌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위의 위치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이마로부터 약 5cm 정도 뒷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이 부분은 눈, 코 사이에서 이제 약간 중간 정도 위치해 있는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인데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발 쪽에서 뇌를 본 거고요. 여기는 이제 중간을 자르게 되면 이제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약간 별명을 먼저 드리자면 내장 피질이라고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위는 우리 신체로부터 굉장히 많은 신호를 받고 있는 대뇌 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편도체와 측핵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다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회피와 관련된 신호를 보내고 측핵은 접근과 관련된 신호를 보내는데 이 둘 간의 아주 효율적인 조절 기능 그리고 중재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내장 피질,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을 이 외줄타기 고개사에 가끔 비교를 하고 그럽니다.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제 접근이나 회피 둘 중에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고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뇌부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일생 동안 굉장히 많은 이런 정서적인 갈등들을 경험을 합니다. 접근과 회피 간의 충돌들을 경험을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뭐 효율적으로 잘 해결해낼 때도 있고 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잘 해결을 해 나가고 나면 그때 우리 경험의 흔적들이 뇌에 남게 됩니다. 그 경험의 흔적들이 남는 곳이 바로 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번에 유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이 부분에 저장된 어떤 직관적인 가치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뭔가 이제 랜덤하게 나오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서 만들어진 굉장히 정교한 계산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의 가치라는 게 저장이 되는데 이 가치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을 합니다. 발달을 해요. 근데 이 가치들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신체 항상성을 균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환경은 타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 환경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뇌 용량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환경을 단순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범주화시키고 추상화시켜서 아주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음식이라든가 물과 같은 1차적 보상이 아니라 점점 새로운 보상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2차적인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2차적 보상이 바로 돈입니다.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보상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이걸 얻게 되면은 아주 다른 여러 가지 1차적 보상들을 다 한꺼번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상징적이고 단순하면서 이걸 추구하기가 점점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근데 돈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또 다른 2차적 보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정욕구입니다. 인정욕구는 돈에 대한 욕구보다 훨씬 더 일찍 형성이 되고 훨씬 더 파워풀할 수 있어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빠지게 되면 쉽게 헤어나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보상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많은 다른 보상들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얻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응축적인 그런 가치로 바뀌면서 이 자극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힘없이 빨려 들어가게 돼요. 사실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좋아요 버튼 같은 게 가장 이 응축된 형태의 이런 상징적인 인정 보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최근에 이제 뇌과학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2차적 보상을 계산하는 곳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칭찬이라든가 돈과 같은 그런 보상에 대해서도 이제 잘 반응을 하고 있죠. 동일한 부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보상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경제학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보상들을 비교해야지만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보상들을 공통의 잣대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공통 통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의 실체를 찾지는 못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뇌과학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이 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보상들을 공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신경학적 공동통화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구분해서 이걸 보상으로 환산하는 가치 계산 기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보상들 간의 비교를 아주 쉽게 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호감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돈을 버리고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선택을 하기도 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행동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 계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를 하나 진행을 했는데요. 이건 현재 부산대에 계신 설선혜 교수님이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인데, 여기서 궁금했던 부분은 그럼 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이 과연 타인을 돕는 행동에서 사용될 것이냐, 이제 이게 궁금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타인에게 가해질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행동 과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뇌가 이제 가치를 계산하는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이타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을 자신을 위한 선택이나 타인을 위한 선택에 다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기적인 집단은 똑같은 부위를 자기를 위한 선택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이라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사람 같은 경우 좀 더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계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 부분이 만약에 그러면 손상이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게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답이 나왔었어요. 피니아스 게이지라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이제 살았던 한 100년쯤 전에 살았던 철도 노동자입니다. 근데 사고를 당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쇠막대기가 뇌를 뚫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몸이 한 10m 정도 날아갔는데 사실 의식이 멀쩡했습니다. 동료들한테 농담까지 걸 정도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손상이 됐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 보니까 굉장히 괴팍해졌고, 예전에는 굉장히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아주 폭력적이 되고 더 이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커스를 전전하다가 나중에 30대에 아주 비참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충격적인 예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한 40대 남성이에요. 근데 하루는 자신의 의붓딸을 이제 겁탈하려다가 이제 엄마한테 발각이 되고 이제 경찰서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취조를 하는 동안에 아주 극심한 두통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뇌를 한번 촬영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복내측 전전두피질에 굉장히 커다란 종양이 자라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수술이 들어갔고 이제 종양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육을 좀 받고 나중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한 1년쯤 뒤에 이 사람이 다시 경찰서로 왔습니다. 다시 이제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어요. 이번엔 바로 이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을 해봤죠. 그랬더니 똑같은 부위에 다시 종양이 자라 있었어요. 한 사람인데 종양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간에 이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행동,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관련된 어떤 가치 계산이 굉장히 크게 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예를 통해서 복내측 전전두피질이라는 것이 어떤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계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손상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행동은 굉장히 부적응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면 이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뭔가 균형점을 찾는데 실패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 비교 다 아시죠? 나와 남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항상 좀 부족해 보이고 옆에 있는 게 좀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만족감을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인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사회 비교라는 것이 과연 우리 뇌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연구를 하나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 있었던 강평원 박사가 했던 연구인데요. 여기서 아주 단순한 도박 과제를 하나 만들어서 했습니다. 먼저 카드가 3개 나옵니다. 그럼 카드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된 게 잠시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플러스 8 이렇게 나오면은 800원을 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옆방에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 사람이 얻은 결과가 나와요. 이 사람은 1200원을 땄어요. 여기서는 처음엔 잠깐 좋았는데 나중에 조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 그럼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래? 한번 아니면 포기하고 한번 다시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선택이 절대적인 손익정보와 상대적인 손익정보 중에 어떤 것에 더 민감하게 영향받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인 피험자들 같은 경우 절대적인 손익보다 상대적인 손익에 의해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내심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 실험을 하기 전에 방송국 분들하고 좀 연락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인과 미국인을 비교하는 실험으로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나이나 교육 수준, 가정 상태가 다 동일하게 매치된
그 미국인 피험자들을 가지고 똑같이 실험을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완전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회 비교라는 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의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것이 미국인 같은 경우 파란색인데요. 미국인은 절대적 손익에 대해서만 반응을 합니다. 반면에 한국인은 빨간색인데 상대적 손익에 대해서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 계산하는 가치의 유형이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은 측핵과 편도체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둘 중에 어디와 더 많이 상관을 보일까라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측핵이라는 부분하고 강하게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 둘 간의 연결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타인과 비교를 더 많이 하고 상대적 손익에 의해서 더 많이 영향받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측핵과 편도체로부터 신호를 받는데 측핵으로부터 신호를 좀 더 강하게 받게 되면 그 사람이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과도한 사회 비교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죠. 이 실험에서 사실 재밌었던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 여성분이었는데 한국 분이셨는데 행동 결과가 미국 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좀 여쭤봤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12년 사시고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생득적인 거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특정 문화에 몇 년간이 노출되는 정도만으로도 그 사람의 어떤 사회 비교에서 경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증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예로 들 게 뭐냐면 바로 사이코패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의 비난에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어떤 목적 추구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 정상인에 비해서 이 복내 측 전전두 피질과 편도체 간의 기능적인 연결 강도가 훨씬 떨어진다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치를 계산을 할 때 편도체로부터 신호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종합을 해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 그림인데요. 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 편도체와 측핵으로부터 다 신호를 받는데 이 둘 간의 균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편도체로부터 신호는 적게 받고 측핵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과도하게 받게 되면 이 사람의 행동은 접근 행동 쪽으로 편향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인으로부터 오는 비난에 대해서 둔해지고 자신의 목적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추구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사회에서 보이는 갑질이라든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사회적 행동하고도 많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제 반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다 아시죠? 윤리적 소비. 이 프리우스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도요타에서 나온 자동차인데 처음에 이게 생산되기 시작했을 때 전문가들은 굉장히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이제 연비를 줄이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비싼 자동차를 왜 사겠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전문가들의 어떤 예견을 다 뒤집고 굉장히 높은 판매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과연 이 차를 왜 구매를 할까 궁금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이유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말해준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나는 환경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을 다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에 이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타 행동에 굉장히 밑바닥에 드는 이런 이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사람에 놓이게 되면 이 사람의 행동은 굉장히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 이타 행동이 강화되기도 하죠. 저희 랩에서는
그 정대현 연구원이 최근에 한 연구인데 이 윤리 소비 행동을 하는 동안에 타인이 관찰하게 되면 우리 행동은 어떻게 바뀌고 우리 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이제 음식이 나타나요. 머핀 같은 빵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럼 이 가격에 이걸 살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보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브랜드 로고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 수익금은 다 기부가 된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이제 기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회적 기업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는 조건이었고 다른 조건은 일반 기업 제품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구입하게 되면 그냥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한 집단은 관찰 집단, 다른 집단은 통제 집단으로 얘기하고 관찰 집단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컴퓨터가 고장나서 당신이 선택하는 걸 자동으로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당신이 선택하는 걸 일일이 하나씩 눈으로 지켜보고 받아 적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관찰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제 집단에 비해 관찰 집단은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때 뇌의 반응을 한번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의 활동이 관찰 집단에서만 사회적 제품을 구매할 때 훨씬 높게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복내 측 전전두 피질과 편도체 간의 기능적인 연결 강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복내 측 전전두 피질 가치를 계산을 할 때 이 편도체로부터 신호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찰 집단에서만 특별히 더 도움 행동, 이타 행동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 예를 또 들 텐데요. 이건 뭐냐면 집단 이기주의, 편가르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타인을 험담을 하고 뭔가 내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행동에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 중요하게 관여될 수 있습니다. 이걸 봤던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연구냐면 이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행동과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 기차가 저쪽에서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레버를 바꾸지 않으면 5명을 죽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레버를 내가 바꾸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한 사람만 희생시키고 5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건을 좀 바꿨는데 뭐냐면 어떤 조건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경우는 아랍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실험은 네덜란드에서 진행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집단과 타 집단으로 구분을 해서 위에 희생시킬 사람이 내 집단일 때와 상대방 집단일 때 이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약물을 한번 주입을 해봤습니다. 이 옥시토신이라는 약물은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 뇌에서 분비가 되는 그런 약물인데 아기들에 대한 어떤 애착심을 증가시키는 그런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호르몬을 실제로 합성을 해서 주입을 할 수가 있어요. 코를 통해서 이제 주입을 합니다. 스프레이로. 그러면 이제 뇌로 바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약물을 주입한 집단과 약효가 전혀 없는 플라시보 집단 간의 행동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물이 없었던 그 플라시보 집단은 내 집단이건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건 아랍인이건 별로 행동에서 차이가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옥시토신을 주입했더니 이 둘 간에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났어요. 외 집단일 때는 훨씬 더 희생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내 집단일 때는 희생시킬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 집단과 외 집단 간의 어떤 경계, 그 편가르기가 훨씬 더 커진 걸 볼 수 있었죠. 이걸 이제 다 여기서 이제 다른 연구에서 보게 되면 옥시토신이 들어가게 되면 이 복내 측 전전두 피질과 편도체 간의 기능적 연결성이 증가한다라는 게 또 나타났어요. 이걸 다 종합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데요. 이 편도체와 측핵 간의 연결도 이런 식으로 편도체의 회피 행동회로가 훨씬 더 강해지고 접근 행동과 관련된 측핵 회로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가치 계산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아까 보셨던 그 타인이 관찰했을 때 이타심이 증가하는, 이타 행동이 증가하는 행동, 그리고 편가르기 행동에서 내 집단 우선
우선주의가 더 증가되는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불안감, 그리고 소외받는다는 데서 오는 어떤 그 공포심,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작동되면서 나타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 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보상에 반응하는데 칭찬도 다른 보상과 거의 동일하게 우리 뇌를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보상과 마찬가지로 칭찬에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인정 중독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표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회피 행동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과도한 타인의 배려 행동, 그리고 타인 험담, 왕따 문화, 그리고 맹목적인 그런 내 집단 우선주의가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반면에 이 접근 행동이 또 과도하게 활성화되게 되면 갑질 행동이나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가 인정 중독에 빠지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호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뇌과학은 그럼 어떤 제안을 해주는지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좀 주제를 바꿔서 이 온도 조절계를 잠깐 보여드립니다. 온도 조절계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방에 있는 온도 조절계인데요. 여기에 이제 온도를 어느 정도로 맞춰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저절로 난방, 냉방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온도가 뭐 낮아지면은 난방계를 틀고, 그리고 높아지면은 이제 냉방을 틀게 됩니다. 근데 너무 이 설정치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되면 나는 거기서 적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계속 추운데도 계속 추워야만 되고, 더운데도 계속 더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걸 체크를 해서 이게 너무 덥게 돼 있거나 너무 춥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설정치를 바꿔줘야만 됩니다. 저는 이제 복내 측 전전두피질이 굉장히 비슷한 행동을 한다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타인으로부터 과도한 비난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과도한 칭찬이나 감사를 받게 되면 이 복내 측 전전두피질에 저장되어 있는 기준값이 순간적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이 행동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사이클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나의 행동이 과연 이 복내 측 전전두피질의 가치가 나에게 적절한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들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체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신호를 귀 기울여서 들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남을 비난하고 싶어졌을 때, 그리고 타인의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누군가를 돕게 됐을 때, 이런 경우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좀 더 적절한 어떤 기준값들을 찾는 그런 행동들이죠. 실제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가 심장으로부터 오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일 때와 내 감정을 내가 인식하려고 할 때 우리 뇌는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그런 행동 자체는 이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서 복내 측 전전두피질에 저장된 기준값을 재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균형 잡힌 방향으로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정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제가 사실 이 강연을 할 때 가끔 듣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이타적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인정 욕구를 드러내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이타 행동이 나올 가능성을 줄여버리고, 그리고 불의에 항거하는 어떤 이타주의자가 나오는 걸 방해할 것이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아주 순수한 이타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에서 오히려 이타적인 행동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 이타 인정 욕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타 행동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주장은 우리 어떤 대사작용이나 생리작용을 이해하면 식욕이 사라질 거라고 걱정하는 거랑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인종 욕구가 표출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타인을 돕는 행동은 우리가 인종 욕구를 직시하게 될 때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식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함으로써 훨씬 더 좋은 식습관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나쁜 행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인종 욕구가 이 건강하지 않은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걸 오히려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강의가 행복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짓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과 불안감은 행복감과 불행은 대부분 사회적 관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많은 사회적 관계의 기저에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정 욕구를 끊임없이 인식하고 점검함으로써 계속 균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뇌과학이 제안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